안녕하세요. 임용주입니다. 드디어 고전에서 배우는 부모의 품격이 나왔습니다. 고전에서 찾은 육아의 지혜를 부모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기쁘고요. 책에서 만나보세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더 성장하는 시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주입니다. 오늘이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 특히 나 거기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색다른 곳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제 옆에 작가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성화수라고 합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4년간 근무를 하면서 마다가스카르의 문화와 사람들 그리고 역사를 사랑하게 되어서 내일은 마다가스카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어요. 아, 그래요. 내일은 마다가스카르. 근데 외교 업무만으로도 정말 바쁘셨을 텐데 이 책이 볼륨이 꽤 돼요. 그만큼 방대한 이야기, 자료들을 모으셨는데 어떻게 정리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가장 즐거웠던 순간, 힘들었던 순간도 좀 들려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책 두께가 꽤 있는 편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방대한 책을 계획했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마다가스카르를 부임하던 때는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할 때였는데요. 그때 캐나다 대사관에 근무하셨던 대사님께서 이런 경험은 꼭 책으로 남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제 마음속에 굉장히 깊이 남아 있었는데 외교 업무로 바쁘다 보니까 사실 집필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마다가스카르에서 무려 4년이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이 나라를 사실 저보다 더 깊이 이해하는 한국인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책을 써야겠다는 소명의식을 갖게 됐어요. 이 마다가스카르가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섬이라고 하셨어요. 네. 마다가스카르 섬은 그린란드, 뉴기니 섬, 보르네오 섬 다음으로 4번째로 큰데, 이 모든 세 개의 섬들이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여러 개 국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다가스카르는 단일 국가로는 그 섬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았고, 또 섬 나라로 볼 때도 전 세계의 섬나라가 50개가 넘는데요. 마다가스카르는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2번째로 큰데, 인도네시아는 아시다시피 17,000여 개의 섬이 합쳐서 그 크기를 이루는데, 마다가스카르는 본토 하나로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계 1위급인 거예요. 그때는 엄청나구나 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도 신기한 건 제가 거기 살면서 여기가 섬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섬이라고 하면 보통 차로 1시간이면 다 돌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는 수도가 있는 타나에서 위아래로 가는데, 위로 가는데 비행기로 2시간, 아래로 가는데 비행기로 2시간 걸리니까요. 엄청난 크기였고, 근데 이제 제가 살면서, 이 섬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건 그 나라가 언어가 단일 언어예요. 그리고 네. 통일왕국을 이뤘기 때문에 서로 부족들끼리 굉장히 이렇게 긴밀하게 이렇게 협력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있었고, 부족 간의 갈등도 거의 없었습니다. 여행지라는 곳이 그래요. 좀 특별한 만남들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현지인과도 만나셨을 것 같고, 좀 네. 특별한 인연,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마다가스카르 대사에서 무려 4년을 시간을 보냈으니까 네. 당연히 현지인들도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제 책에도 살짝 등장하는데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마다가스카르의 섬, 생마리 섬에서 만난 공예품을 만드는 장인이에요. 2020년에 코로나19로 국경이 완전 닫혔기 때문에 제가 들어갔을 때 외국인은 단 한 명도 새로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국내선 비행기도 중단돼 있었으니까 저는 사실 거의 1년 동안 수도에서만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요. 2021년 여름쯤에 국내선이 다시 열려서 제가 생마리로 여행을 갔습니다. 네. 좀 신기한 거는 외국인이 아무도 없는 그 정말 텅텅 빈 관광지에 호텔에 있다는 거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는데요. 근데 현지인들 생활이 또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 관광으로 먹고 사니까.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호텔에서 그냥 이렇게 쉬고 있는데 르몽드 잡지 어떤 남자 한 명이 이제 잡지 책을 들고 와서 저한테 건네주면서 자기가 이 잡지에 나왔다면서, 프랑스의 르몽드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여행 코너에 본인이 나온 그 기사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목가품 장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손재주가 굉장히 좋아서 네. 그런 목각품이 많은데요. 생마리 섬은 고래로 축제로 굉장히 유명한 섬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손으로 하나하나 조각을 하면서 본인이 만들었다면서 고래 꼬리를 보여주는데, 이걸
2박 3일 넘게 꼬박 만드는데 근데 사실 그 꼬리가 사실 6만 원 우리나라 돈은 그 정도밖에 안 해서 근데 사실 그 관광객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제 횡재한 기분으로 해서 네. 그걸 이렇게 샀고요. 잘 보관하고 있고 제 책에도 그림으로 넣었습니다. 아, 네. 우리 영상에서 네. 꼭 그걸 넣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이곳이요, 아프리카 대륙에 속해 있는데 인도네시아 문화, 그리고 쌀 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화적인 혼종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섞여 있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직접 경험하셨는데 그때 좀 굉장히 독특하고 지금까지도 인상적이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마다가스카르는 정말로 인도네시아와 닮아 있는 나라예요. 마다가스카르의 역사를 보면 아프리카 대륙에서 떨어져 나와서 섬으로 고립되었는데요. 수천 년 동안 마다가스카르엔 인간이 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1500년 전에 동남아시아에 살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 항해 기술도 없을 때 배를 타고 이렇게 와서 마다가스카르에 표류하면서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마다가스카르는 쌀 문화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먹는 타로 같은 작물들을 키우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느 날은 해변을 이제 걷다가 작은 오두막집에 사는 소녀가 아침밥을 준비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하는 거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이렇게 지켜보게 됐는데요. 어제 먹다 남은 밥에다가 그 큰 솥에 밥이 있는데 거기에 물을 넣어서 그걸 끓여가지고 아침으로 먹는 거예요. 네. 우리처럼 숭늉을 먹는 거죠. 그렇네요. 그 현장을 보니까 굉장히 신기했고요. 또 시장에 가면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국수나 밥을 하얀 국물에 뽀얀 국물에 많이 말아 먹어요. 그렇게 해서 파는데 국물이 대부분 닭뼈나 소뼈나 돼지뼈 이런 걸로 만들었는데 제가 뭐 많은 나라를 살아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외국에서 동남아시아를 제외하고 이렇게 뼈를 구할 수 있는 데는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마다가스카르에서는 그냥 일반인들이 가는 슈퍼마켓에 가면 뼈를 다 팝니다. 뼈 국물 우리는군요. 네. 뼈로 우려내니까 네. 저는 그래서 사골국물 많이 해서 먹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한국처럼 그 아시아 문화가 있어서 대가족 문화가 있어요. 네. 어른들을 존중을 하고요. 근처에 이제 다 조부모, 삼촌, 고모랑 살면서 어려울 때마다 돕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가족 그 관계가 굉장히 끈끈한 그런 모습이 정말 우리랑도 닮아 있었어요. 동남아, 인도네시아, 네. 마다가스카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먼 곳이고 생소한 나라 같은데 문화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갑자기 가깝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책에 보니까 바오밥의 나라 마다가스카르로 떠나는 한 권의 책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여기 가면 정말 이렇게 야생 동물, 어머 귀여워, 어머 놀라워, 뭐 이런 동물들이나 식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상상의 세계로 한번 가볼게요. 한번 얘기 좀 해주시지요. 네. 단연코 마다가스카르에서 가장 귀여운 동물은 여우 원숭이에요. 정말 앙증맞기가 그지없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리고 시파카 원숭이라고 하는 원숭이는 댄스 몽키라고 불리는데요. 네. 껑충 뛰는 모습이 너무 앙증맞고요. 사람들을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에 항상 있으면 공원에 같은 데 가면 다가와서 눈을 마주치고 어깨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친근하게 하는데 근데 원숭이에서 굉장히 좀 특이한 종이 하나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긴 한데 아이아이 원숭이라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귀여운 원숭이가 아니라 약간 스타워즈의 요다와 같은 이미지를 가진 좀 괴기스러운 원숭이인데요.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보기가 쉽지 않은 이렇게 여우 원숭이 종인데요. 그리고 마다가스카르는 애견가라면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꽃동드 뚫레아라는 하얀 솜털 피모가 있고 정말로 사랑스러운 품종인데요. 마다가스카르가 워낙 오랜 기간을 섬으로 고립되었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이렇게 독자적인 이런 이 품종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 사람들이 흔히 아는 동물인데 제가 사랑했던 동물은 카멜레온이에요. 네. 그 카멜레온은 우리가 어디서나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특이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저는 그 북쪽에 마다가스카르 북쪽에 가면 암브르산이라는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거기서 정말로 저희 손톱 크기만한 카멜레온을 봤어요. 근데 이게 굉장한 행운. 눈에 안 띄죠. 네. 근데 어떻게 이제 알게 됐냐면 국립공원에 가면 마다가스카르는 항상 가이드가 안내를 해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그거는 이제
마다가스카르 생물 다양성을 더 풍성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이드와 같이 가야 되는데요. 가이드가 이제 가이드를 해주면서 수풀림 나올 때 굉장히 예리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뭘 찾고 있더라고요. 네. 뭘 찾고 있나 했더니 보니까 그 손톱만한 카멜레온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숲을 속에 발견했을 때는 굉장히 흥분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네펜테스라는 이제 그 식물이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마다가스카르의 상징이기도 한 식물인데요. 마다가스카르의 화폐에 2,000원짜리, 저희로 치면 2,000원 정도 되는 화폐에 네. 들어가 있는데 이 화폐에 그려진 식물이기도 한데 이게 아주 예쁜 꽃입니다. 정말 그래요. 화려하고 예쁜데요. 근데 그게 그 작은 개미나 심지어는 큰 개구리까지 잡아먹는 식충식물이에요. 그 식물이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제 발견이 되는데 네. 인도네시아에서 사람들이 마다가스카르로 건너오면서 옷에 씨앗이 묻어가지고 마다가스카르에 전파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가보고 싶네요. 네. 네. 책에서 우리 이곳의 자연 풍광을 보고 낙원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여긴 사진으로 담을 수 없어. 이것은 꼭 가봐야 돼 라고 추천해 줄 곳 있으시면 제 책에 정말로 최대로 많은 그런 아름다운 관광지를 담았어요. 무려 2부로 나눠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숨은 관광지까지 이렇게 포함을 했었는데 저는 마다가스카르 공항에 딱 도착하는 순간 굉장히 특별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다가스카르의 하늘이 굉장히 예쁜데 수도 타나의 고도가 해발 1,400m이기 때문에 푸르고 낮게 깔린 하늘 아래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요. 그 안에서 느긋하게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평온스러웠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다가스카르가 낙원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이제 추천하고 싶은 명소는 조금 의외일 수도 있는데 마다가스카르 남부에 가뭄으로 굉장히 시달리는 동네가 있어요. 가뭄? 네. 안부분배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서 베렌티 산림보호구역으로 가는 여정이 굉장히 특별했어요. 네. 여기는 가는 길은 쉽지는 않고 비포장도로와 또 비도 전혀 내리지 않는 메마른 땅을 지났어야 되는데요. 네. 그리고 베렌티 산림보호구역에 가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여우 원숭이들이 다양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보호구역이 숨어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여우 원숭이들이 정말 가까이 다가와서 입을 맞추고 이렇게 어깨 올라오고 그런 굉장히 멋진 곳인데요. 이곳이 저는 가는 길 내내 자연의 아름다운 광경에 정말 감탄을 했어요. 거친 사바나를 지나면 정말 물 하나 안 나오는 그런 사바나를 지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푸른 빛이 비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도 물이 없는데 호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호수 빛으로 가까이 가보니 그게 라피아라는 그 식물인데요. 이게 마다가스카르에서 나무로 만든 그 잎으로 만든 가방이 굉장히 유행인데요. 유럽에서도 인기가 많고요. 네. 그 라피아들이 자라는 빽빽하게 자라는 풀밭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초록빛의 나무 줄기들이 끝도 없이 이어진 풍경이 정말 황홀했고 또 제가 너무 행운이게도 제가 갔을 때 부슬비가 내렸어요. 네. 촉촉히 젖은 라피아 그 숲 위로 안개가 피어오르고 물기를 머금은 나무 줄기들이 이렇게 빛을 발하는 그 모습이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동네는 또 아니다 보니까 렌트를 해서 한참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황량한 사막 가운데 그런 초록의 기적을 본 느낌이어서 저는 항상 지금도 그 풍경이 눈앞에 아른거려요. 일반인이 가지 못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책에는 담아놓으셨죠? 일반인들이 가기 쉽지는 않은데요. 네. 근데 이제 모험심을 좋아하는 세계에도 각지로부터 오는 여행객들이 정말 이 숨은 보물지에 매년 수백 명이 방문하는 그런 그렇군요. 곳입니다. 안내를 받았네요. 오늘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풍광 그리고 자원, 생물을 가졌는데 세계 5대 최빈국, 가난한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행자로서 이곳에 갔을 때 정말 이거 피부에 와닿는 어떤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가난하구나. 물론 이제 가난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빈곤이 좀 와닿던 어떤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마다가스카르는 정말 니켈, 바닐라, 사파이어 같이 엄청난 천연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요. 사실
5대 채빈국이라는 사실이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요.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사실 이런 부의 모습은 잘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빈곤의 모습은 제 주변에 늘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게 공항에 도착해서부터 현실이 느껴졌어요. 공항에서 이제 도심으로 가는 그 길이 보통은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굉장히 도로를 잘 닦아놨고 고속도로 느낌이 나는데요. 마다가스카르 같은 경우는 겨우 2차선 도로에 양쪽에는 제부라는 이제 마다가스카르의 그 소를 모으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걸어서 맨발로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흙먼지가 날리는 그런 공터에서 공을 차는 사람들이 공항에서 도심으로 가는 길에서부터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곳 바로 옆에 조금만 나가도 바로 쓰레기 더미가 쌓인 그런 움막집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무엇보다도 놀라운 건 그 쓰레기 더미를 사실 뒤지면서 이제 먹을 것을 찾으려고 아이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볼 때는 좀 가슴이 아팠고요. 또 놀라운 사실은 그 쓰레기 더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이 쓰레기 더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나 그걸 뒤질 수도 없다는 게 굉장히 조금 놀라웠었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가거나 걸어가거나 할 때 항상 아이들이 한 10살도 되지 않는 아이들이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 와서 이렇게 돈을 달라고 이렇게 먹을 걸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럴 때 굉장히 극심한 가난을 이렇게 피부로 느꼈는데 그 등에 업힌 아이들이 자기 동생이 아니라 뭐 이런 경우 자기 이웃집에 사는 아줌마가 낳은 아이일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좀 이렇게 16살 정도 된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본인의 아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마다가스카르에서 이제 4년간 살면서 제가 굉장히 항상 마음속에 궁금했던 게 이 나라의 부와 빈곤의 차가 왜 이렇게 클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으로 큰데요. 지금도 사실은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중에 하나예요. 만약 제가 여행으로 잠깐 들렀다면 그런 부와 빈곤만 보다가 왔겠지만 제가 그래도 외교부에서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마다가스카르의 지도자들, 최고위층, 상류층과 접촉할 기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되게 더 뚜렷이 다가온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빈곤을 얘기를 할 때 예를 들면 마다가스카르에서 그 최저임금이 우리 돈으로 10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집안 도우미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벌고요. 남편도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월 수입이 한 달에 20만 원이 안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마다가스카르 물가가 좀 낮을 것 같으니까 그 정도면 되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그 4인 가족이 한 달에 20만 원으로 산다는 건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들면 교통비만 해도 4인 가족이 하루에 2,400원 정도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6만 원이 훨씬 넘어가는 그 비용인데요. 수입의 4분의 1을 교통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려울지 상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본 이제 뭐 고위층이나 상류층은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여름이면 유럽이나 이렇게 다른 나라로 휴가를 떠나고 거기 마다가스카르의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여름인데요. 네. 온 가족이 고급 휴양지로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보내거나 타다에 있는 아주 값비싼 사립학교에 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좀 궁금했던 게 왜 이렇게 모든 게 풍부한 나라에 이렇게 극심한 빈곤의 차가 있을까라고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젊은이들이 마다가스카르의 인구가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은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발전을 하고 다른 세계로 나가고 싶어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마다가스카르 앞으로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갖고 있어요. 말씀 듣고 보니까 저는 끝에 말씀하신 거 있죠. 젊은 층이 70%에 달하기 때문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라는 말이 정말 와닿습니다. 부러워요. 그 잠재력이. 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젊은 층들이 좀 늘어나고 잠재력이 높은 국가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잘 살게 되겠죠. 네, 다시 책 이야기로 좀 들어갈게요. 책에 보면
독특한 문화와 풍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특히나 이제 장례식에 관한 것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마다가스카르의 사람들은 죽은 자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네. 사칼라바라는 종족에서는 그 고귀한 귀족 가문의 인사가 사망하면 시신을 뜨거운 태양 아래에 나무 탁자에 앉혀두고 강렬한 햇볕 아래에서 시신이 빠르게 부패되도록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흘러나오는 책을 마시는데 그 이유는 이제 죽은 자의 고귀한 기운을 받기 위해서라고 해요. 굉장히 독특한 네. 문화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안탄드로이 부족이라는 곳에서는 무덤을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부라는 소가 있는데요. 이 소를 평생 살육을 하지 않다가 고인이 돌아가시게 되면 얼마나 많은 제부를 살육해서 이제 가족들에게 대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후에는 그 뿔을 네모나게 그 무덤 위로 장식하는 그런 또 관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에 또 유명한 거는 두 번째 장례식이라고 불리는 파마디아나라는 장례식인데요. 이거는 이제 가족이 돌아가시고 7년 정도 지나면 다시 시신을 꺼내서 다시 매장하는 그런 관습이에요. 우리로 치면 죽은 자와의 이제 대화를 다시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좀 우물한 행사일 것 같지만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이 행사가 굉장한 축제고 모든 이웃들이 와서 이제 음식을 즐기면서 나눠서 흥겨운 축제의 장이에요. 이 풍습은 죽은 자와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말라가 시인들에게 깊은 의미를 가진 전통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죽은 자와의 만남, 이 교감을 굉장히 축제처럼 승화시키는 그런 민족이기도 하네요. 네. 마다가스카르, 저보다도 지금 가고 싶은데 모험심 그리고 호기심 많은 여행자들이 꼭 가고 싶은 이곳인데 혹시 그래도 아프리카잖아요.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보고 싶은 분들께 팁을 좀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다가스카르는 사실 굉장히 관광객들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친절하고 이 사람들이 소박하고 굉장히 순박한 사람들이에요. 관광을 하는데 그렇게 치안이 불안정하거나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가끔 부모님들이 초등학생 아이들과 마다가스카르 여행하는지 괜찮을지 그런 걸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생활 환경이 다른 곳에서 세계의 다양성에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행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계절을 파악하는 건데요. 중요하죠. 언제 가는 게 좋은가. 있죠. 수도가 1400m에 위치해 있어서요. 겨울에는 온도가 굉장히 떨어지는데요. 우리로는 계절이 반대입니다. 남반구에 위치해 있어서요. 그리고 또 우기에는 움직이면 안 돼요. 어디든지 도로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많아서 가장 여행하기 좋은 계절은 우기가 끝난 5월부터 10월까지라고 볼 수 있고요. 관광업이 발달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에 경제가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강도나 절도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언제든지 강력 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경계를 좀 늦추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안전수칙, 밤에는 나가지 않고 낮에는 물품을 잘 챙기고 차 안에 이제 기준품을 두지 않는 그런 수칙을 지키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다가스카르가 생물 다양성의 나라니까 굉장히 여행하기에 공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수도 같은 경우는 매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 여행객 중에 한 분은 콧물이 너무 흘려가지고 그 여행을 중간에 이렇게 그만두기도 했고 특히 천식 환자시거나 아니면 기관지염이 안 좋으시면 그런 마스크 착용은 필수인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은 크게 염려할 것이 없는데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좋은 팁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인도네시아 언어하고 비슷하다고 했어요. 보통 여행 가면 기본적인 회화 있잖아요. 뭐 인사말들, 뭐 고맙다는 표현들 이런 거 있는데 우리 함께 좀 배워보자. 몇 마디 좀 알려주세요. 마다가스카르에서 쓰는 언어는 말라가시어라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인도네시아 언어와 비슷합니다.
저희가 공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듣는 게 뚱가수라는 말이에요. 네. 환영합니다라는 환영합니다. 뜻이고요. 네. 어디서든지 이제 그리고 안녕하세요라는 것은 마나오나 뚱꾸 살라마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거는 짜라베, 미사오차 이런 게 있고 또 항상 저희가 쓸 게 실례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아자빠디라고 한 것만 알아도 식당에 가서 부르고 싶을 때 아자빠디라고 하면 이제 종업원이 오고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무라무라라는 걸 읽었어요. 우리말에 빨리빨리가 좀 있잖아요. 네. 사실 요즘 우리도 많이 변해서 뭐 이렇게 빨리빨리라는 말 자주 안 쓰긴 하는데 한국인을 대표하는 말처럼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무라무라가 빨리빨리의 반대말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뭐 성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정말 느리지만 평화로운 분위기의 이 마다가스카르 그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있잖아요. 지금 배웠던 거 네. 좀 같이 하고 싶은데 네. 천천히 행복하게 우리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무라무라 넣었고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가 뭐라고요? 미사오차. 미사오차. 그럼 제가 무라무라 할게요. 네, 미사오차 이렇게 하면서 네. 우리 네. 독자분들하고 마무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저도요 신비하고 새로운 나라로 함께 여행을 잘했습니다.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무라무라 할게요. 네. 네. 무라무라. 미사오차. 감사합니다, 여러분.